안녕하십니까. 1, 2편에 이어서 오늘은 제3편 1949년부터 시작을 해서 1950년대 사회주의 건설 과정이 어떻게 중국에서 전개되었는지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서서 1950년을 거쳐가면서 사회주의 혁명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 혁명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다름 아닌 계급투쟁입니다. 이 계급투쟁은 마르크스와 레닌의 이제 그 핵심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역사 발전은 계급투쟁을 통해서 전개가 된다는 것이고, 마오쩌둥은 이 계급투쟁이라는 단어를 한평생 가장 많이 반복해서 대중들에게 설파했습니다. 계급투쟁이 없으면 역사 발전은 없다. 그래서 늘 내부에서 적인들을 찾아내서 그 적인들에 대한 투쟁을 벌여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중국 헌법에 나와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인민민주 독재란 말을 설명드렸는데요. 1949년 6월 30일입니다. 이제 마오쩌둥이 거의 이제 중국이 공산당 치하로 넘어온다는 확신이 섰을 때 인민일보에 기고했던 인민민주 독재론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면 마오쩌둥이 일목요연하게 한마디로 인민민주 독재가 무엇인지 설명을 합니다. 마오쩌둥에 의하면 인민민주 독재란 다수 인민들은 민주주의를 향유하고, 그리고 소수의 적인들에 대해서는 독재를 행한다, 이런 의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민은 민주를 누리고 적인은 독재의 대상이 된다, 이런 말인데요. 인민은 무슨 개념이겠습니까? 인민은 영어로는 흔히 people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영어에서 people이라고 하면 human beings, 보통 인간 모두가 이제 인민에 들어간다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고요. 인민은 계급적 개념입니다. 인간 중에서 일부만 인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민이 못 되는 사람들, 인민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적인이라고 합니다. 적인은 영어로 번역할 땐 enemies of the people이라고 하는데요. enemies of the people이 되면 non-people이랑 똑같습니다. 비인간입니다. 자,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민민주 독재가 굉장히 무서운 계급투쟁의 논리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날도 중국에 가서 친구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너희들 적인의 개념이 뭔지 아냐? 그러면은 교과서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배워서 적인의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적인은 인민이 될 수 없는 불량한 인간들, 그런 사람들을 적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인은 투쟁의 대상이죠. 그리고 일부 적인은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교화의 대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화될 수 없는 적인들은 인민에 의해서 처단돼야 될 존재죠. 이게 바로 계급투쟁입니다. 그러면 1949년, 1950년 상황에서 적인은 누구였을까요? 쉽게 얘기해서 적인은 지주 계급, 그러니까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들 중에서도 부패한 외국인들이 중국에 많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적인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산업이 아주 발달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대도시 주변에는 자산계급이 있었고, 그 자산계급은 또 당연히 적인의 일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이 아니라 국민당에 부역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또 적인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항일 투쟁 과정에서 일제에 부역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도 적인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애매한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반혁명 분자입니다. 이 반혁명 분자는 좀 이 외연이 넓어서 이제 중국 공산당에 맞섰던 모든 사람들은 반혁명 분자로 분류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죠. 이제 계급투쟁의 대상이 되고 정치투쟁에 불려가서 이제 조리돌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 이제 중국 1948년, 그 이전부터 이제 중국이 연안시대, 공산당이 이제 섬서성의 연안에 주도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도 이미 정치운동이 일어나는데요. 중국 현대사를 볼 때 이 정치운동 내지는 사상운동을 빼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941년부터 45년까지 마오쩌둥이 자기 조직을 정비하는 연안 정풍이란 거를 일으켜서 한 1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이제 숙청을 하고 벌을 주고 뭐 이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7년부터 중국 공산당이 이제 어떤 해방을 시켰다는, 그들이 말하는 신해방지에서 토지 개혁을 벌이게 됩니다. 이 토지 개혁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50년부터 53년까지 진압 반혁명 분자, 그러니까 반혁명 분자를 진압한다는 운동이 일어났고, 한국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져서 마오쩌둥이 파병을 해가지고 미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한국에서 전쟁을 할 때 중국은 내부적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또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였고, 이 캠페인의 이름이 바로 반혁명 분자를 진압하는 운동, 그래서 진반운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51년부터 52년까지 3반, 5반 운동이라 그래서 부패, 낭비, 관료주의, 횡령, 탈세, 국가정부 유출, 국세 침탈, 뭐 이런 식의 다양한 형태의 부패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55년부터는 반혁명 문제를 제거하는 숲반운동이라는 게 또 벌어졌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두 운동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 운동은 백화제방운동입니다. 백화운동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백화제방운동은 1956년부터 57년까지 일어났고 곧 이어서 반우파 운동이라는 게 벌어져서 지식인들이 대대적으로 수청당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렇게 끊임없는 정치 투쟁을 통해서 캠페인을 통해서 인민들을 통제해 왔습니다. 자, 이 과정을 리홍린이라는 역사학자가 중국 사상운동사라는 책을 통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1949년부터 89년까지 중국 공산당이 인민을 통제하기 위해서, 인민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사상을 강제하기 위해서 벌였던 계속적인 정치 투쟁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국 사상운동사는 중국 사상사라든지 중국 철학사라든지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사상운동은 사상투쟁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산당의 투쟁 철학에 기초한 계급 투쟁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민의 사상을 개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주도했던 계급 투쟁의 정치운동입니다. 1940년대부터 중국 공산당은 공산주의적 인간형을 주조하기 위해서 군중성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 군중성 운동이라는 것은 군중을 집합시켜서 정치 집회를 열고 그 정치 집회에서 적인을 불러 모아서 처형하는 뭐 그런 식의 어떤 정치적 이벤트를 계속 만들어서 인민들을 사상적으로 옥죄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목적은 인민의 사고 방식, 사유 습관, 전통관념, 고유 가치, 뭐 이런 식의 전통적 가치를 모두 교정하고 척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매우 일방적이고 억압적이고 그 전면적이면서 또 폭력적인 대민 동원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리홍린 선생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보면 1992년까지, 그러니까 1992년에 또 이 책이 이제 재판을 찍혀서 나왔거든요. 그때 이제 서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949년부터 1989년, 그 이어서 1992년까지 40여 년에 걸친 중국 공산당의 통치는 5,000년 중국사에서 정신문명을 가장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인간의 개성을 파괴하고 독창성과 창의성을 억압하고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파괴한 가장 억압적이고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 시기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 리홍린 선생과 이홍린 선생의 일대기에 관해서는 제가 그 슬픈 중국 3권 대륙의 자유인들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까 그 책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제가 사진을 통해서 그 과정이 어땠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1950년대 정치 집회의 풍경인데요. 보시다시피 어떤 지주라든지 인민의 적으로 지목된 사람이 나와서 무릎을 꿇고 앉아있고 저기 총 든 사람과 또 그 다음에 일부 그 순박한 농민들 뭐 이런 사람들이 올라가서 이 사람들의 죄악상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저런 식으로 정치적 박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뭐 이렇게 완전히 완벽한 조리돌림이라든지 뭐 그런 모습은 아닌데요. 나중에 가면 갈수록 그 과정이 훨씬 더 폭력적이고 훨씬 더 강력한 그 대민 지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또 한 사진은 바로 이런 것인데 여기서 이제 지주로 지목된 사람이 인민 재판을 당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일종의 공개 처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게 너무나 일상적으로 중국 사람들의 생활 속으로 침투가 돼서 이 사람들은 늘 정치 집회에 풀려나갔습니다. 그 정치 집회에 참여하지 않으면 또 반혁명 문제가 되기 때문에 누구도 정치 집회를 외면할 수가 없죠. 그런 식의 이제 악순환이 이러한 포압적인 정치 문화를 낳았고 그 과정에서 중국 인민들은 점차 자유를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바로 그 유명한 반우파 운동 당시에 이 대자보입니다.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대자보를 붙이고 이 대자보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비판을 하죠.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인민의 적으로 지목됐던 사람들은 또 이제 정치적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의 악순환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유명한 문화혁명 기간에 있었던 이제 조리 돌림 과정인데요. 저 이름자에 보면 이름자를 거꾸로 막 뒤집어 놓기도 하고 거기 보면 이제 뭐 반혁명 수정주의 분자, 반혁명 수정주의 분자 이렇게 적혀 있고 그 사람의 이름이 있고 이름에는 X자가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보면은 글자를 뒤집어 놓기도 했는데 그것은 바로 저 사람들에게 인격적인 모욕을 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면 저 사람들이 이제 의자 위에 올라가서 서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상태로 서 있는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와서 양팔을 꺾으면서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비행기 자세라고 하는 건데 이게 또 고통을 주는 일종의 이제 고문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머리를 깎는다든지 뭐 이런 식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인격적인 모욕을 강하고 그래서 이제 심적인 트라우마를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식의 굉장히 사악한
공개 처형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모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저 상처를 안고 살다가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전개될 강의를 통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영 문화가 쫙 퍼져가지고 초중고에서 상시적으로 사람들이 저렇게 군사 문화를 익히고 교련 수업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상적 군사 문화와 계급 투쟁의 생활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과정이 이제 문역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저런 식으로 나타났고, 또 그리고 이제 초중고에서는 상시적으로 인격 숭배와 집단 체면과 강제 학습과 이념 세뇌 과정을 거쳐가야만 됐습니다. 저기 어린 학생들이 홍위병 집단인데, 저기 보면은 이제 작은 책을 하나씩 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책에 나온 구조를 집체적으로 암송하고 있는 과정인데, 저게 바로 이제 모택동 어록입니다. 저 마오쩌둥 어록은 전 중국에 퍼져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책을 읊조리듯이 읽어야만 했던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 역사의 가장 베스트셀러가 뭐냐 그러면 성경이라고 말하지만 저 책이 더 많이 퍼져나갔는지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소홍서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로 Little Red Book이라고 하는데, 저게 또 이제 서구에도 알려지고 그래서 그 마오쩌둥 사상이 전 중국으로 퍼져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은 또 이제 문역에 나오는 굉장히 어두운 한 장면인데, 문역식의 공개 처형입니다. 이 사진은 리전성이라는 당시 사진 작가가 직접 찍어가지고 나중에 사진첩을 냈는데, 저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면은 문역이 그냥 단순하게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인간을 개조하는 사상 훈련이나 사상 투쟁 이게 아니라 저렇게 적인을 공개적으로 처형할 수 있는 학살극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제대로 된 재판 과정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공포의 폭민 정치로 공개 처형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아까 그 리홍린 씨가 설명을 합니다. 왜 사상 투쟁은 중국 역사에서, 현대사에서 갈수록 더 격화될 수밖에 없었나. 이게 이제 수수께끼죠. 1950년대는 그나마 좀 더 관용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년대가 지나가면서 반우파 혁명으로 가면 굉장히 가혹해지고요. 이게 사회주의 교육운동으로 가면 좀 더 과격해지고, 문화혁명으로 하게 되면 훨씬 더 과격해집니다. 이 과격화되는 양상은 어떻게 설명 가능할까요? 이분의 설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9년 이래 중국 대륙의 사회생활에 수없이 반복된 한 가지 사건이 있다. 바로 사상투쟁운동이다. 사상투쟁운동의 임무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당의 영도, 공산당 일당독재를 옹호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서 공산당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할 수 있는 인간형으로 새롭게 개조하기 위한 운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방법은 군중을 격동시켜서 전개하는 비판 투쟁이었다. 또한 사상 영역의 군중 운동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문화혁명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좀 더 상세히 알 수 있는데요. 군중을 동원을 합니다. 그리고 군중을 흥분을 시킵니다. 군중으로 하여금 적인에 대한 증오심을 발산하도록 하는데, 그 발산하는 방법이 바로 저런 식의 비판 투쟁이었습니다. 영어로는 struggle sess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struggle session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혹한 린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민에 의한 적인에 대한 린치가 바로 비판 투쟁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중성 투쟁이란 힘으로 타인을 억누르는 것이기 때문에 투쟁 당한 사람은 논리적으로 마음으로 설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하고 나서도 자기가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무조건 조리돌림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는데 거기에 승복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억누름은 끊임없이 더 심해져야만 했고, 규모는 갈수록 커져야만 했으며, 횟수는 갈수록 잦아져야만 했다. 이는 이미 사상투쟁운동의 발전 법칙이 되었다. 이런 유명한 서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홍린에 대해서는 제가 썼던 슬픈 중국 제3권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투쟁운동 중에서도 이 토지개혁 잔혹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개혁 잔혹사에 대해서는 슬픈 중국 1권 제7장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토지개혁이라는 게 중국 공산당은 늘 최고의 혁명 과정이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중국 공산당원들이. 그래서 농민들이 농지를 받게 되고 그 결과 사회주의 혁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서구에서 1950년대 중국 현대사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1950년대 중국 공산당이 거쳐갔던 그 사회주의 혁명의 과정은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 과정에 토지개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토지개혁에 관한 또 여러 다른 논문들이 중국과 또 중국 밖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 학자들이 연구한 구체적인 사회사를 보게 되면 이 토지개혁 운동이 성공만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국공내전 시기부터 중국 공산당은 신해방지에서 토지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중국 전역의 농촌 인구에서 10%가 지주이거나 부농이라고 이미 분류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각 지역마다 들어가서 상세하게 그 지역의 상황을 보면 절대 현실과 부합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에서 일향적으로 인구의 10% 정도는 부농이나 지주이어야만 한다고 이미 선제적으로 공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하급 관리들은 지주와 부농들을 찾아서 계급 투쟁을 벌려야만 되죠. 거기서 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토지개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무상으로 지주와 부농 소유의 토지를 압류를 해서 중농과 빈농에게 재분배를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분배해준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이 과연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하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미 사회주의 헌법에 따라서 인민의 사유재산권이 부정되기 때문인데요. 농민들이 경작권을 갖는다고 해서 그 토지를 매매하거나 아니면 그 토지를 활용해서 자기가 다른 경제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은 점점 더 그 집단 농장으로 들어가게 되고 1950년대 말로 가면서 일어났던 그 대약지 운동 시기가 되면 사실 농민이 토지를 소유한다는 말은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진행했던 그 토지개혁은 제대로 된 농지개혁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 선전에 따르면 토지개혁은 소수의 적인을 제거하고 다수 인민을 해방시키는 위대한 혁명이었지만 최신 연구에 따르면 그 과정에서 300만에서 500만 명 정도가 학살을 당하고 농민들은 결국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식의 사회주의적 함정 속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급투쟁성 토지개혁이 얼마나 비현실적이었는지를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많은 지역에서는 지주개혁 자체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중국의 청나라 말로 가게 되면 해방 이전에는 그 중국 농촌에서 지주들이 소유했던 토지의 면적은 총 면적의 40%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주 소유의 토지 중에서도 25%는 학교거나 아니면 어떤 사묘거나 시족이 갖고 있는 그 공동의 땅이었거나 아니면 공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소유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40%가 지주가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25%는 또 개인 소유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농촌의 빈농들도 2무에서 3무 정도의 토지를 실제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소농화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토지가 아예 없고 그래가지고 뜨내기처럼 방황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체 농민 중에서 1, 2%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럭저럭 땅을 부쳐먹고 사는 가난한 농민들이 올망졸망 모여있는 형통 공동체가 바로 중국의 현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10%를 지주와 부농으로 예단을 해놓았으니 이게 인위적 계급투쟁이 얼마나 가혹한 형태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중국 학자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논문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이 내몽고 지방에 있는 건촌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제 뭐 하늘 마을이라고 할까요? 그 건촌의 사례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동 이주민들이 가가지고 한 42호 정도가 이제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1,300무 정도의 토지를 경작하고 있었는데요. 그 마을 농민 대다수가 토지개혁에 반대를 했습니다. 공산당이 여기에 점령한 다음에 강제로 이 토지를 몰수를 해가지고 계급 투쟁을 강요하게 되니까 멀쩡하게 살던 사람들이 지주로 분류가 돼가지고 바로 옆에 살던 이웃에 의해서 계급 투쟁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아이러니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따이비탕이라는 한 농부가 그 당시를 기억하고 있는 그 농부가 생생하게 증언을 남겼습니다. 그 농부의 증언을 우리가 들어보면 그 당시엔 지주와 투쟁할 필요가 없었어. 보통 재산이 3대를 못 가서 다시 가난해졌으니까 지주는 팔구할 열심히 일해서 스스로 재산을 모았던 사람들이야. 뼈 빠지게 열심히 일해서 땅을 사 모으면 지주나 부농으로 분류되고 말았지.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논문을 보면 그 당시에 이제 계급투쟁이 인위적으로 나오면서 공산당 간부의 지도하에서 얼마나 억지로 강제적으로 비참하게 사람들이 계급투쟁의 대상으로 전락했는지가 생생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설명을 하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학자들의 연구에 근거한 논문이고요. 이 논문은 이제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토지개혁의 실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중국 공산당 영도자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인 덩샤오핑이 회고록에서 자신들이 47년부터 48년까지 그 중원지대에서 이제 대규모 농민들을 동원을 하면서 계급투쟁을 벌릴 때 범했던 좌의 오류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몇 개 써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덩샤오핑 회고록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건 이제 덩샤오핑의 기억에 근거해서 그 당시에서 어떤 사회상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역으로 추적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 보면 좌의 오류 사례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3가지 정도만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덩샤오핑이 말하는 첫 번째 좌의 오류를 말하면 그 어떤 토비를 잡았대요. 그러니까 토비라고 하면은 그 농촌 마을 사람들을 막 괴롭히는 깡패들이라고 할 수 있죠. 뭐 비적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비적대를 잡아가지고 군중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비적대 두목에 대해서 함부로 군중 집회를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와서 보복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강제를 했더니 쭈삣쭈삣 멈칫멈칫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 토비들을 향한 계급투쟁을 전개를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계급투쟁은 그 토비들에게 욕을 하고 그 사람들이 행했던 그 죄악상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막 비판을 하고 때리고 뭐 이랬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밤에 토비들이 몰려와서 마을 사람들에게 보복성 테러를 강해서 많은 마을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좌의 오류라고 덩샤오핑이 표를 차면서 반성을 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성급하게 그 농촌 현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식의 계급투쟁을 벌려서 부작용이 나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전형적인 케이스인데요. 이 향촌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살다 보면 전부 다 이웃이기 때문에 덕망이 높은 지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덕망이 높은 지주들이 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빈농을 잘 보살펴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존경받는 농촌의 엘리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전통사회에 나가도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땅을 가진 사람들이 사악하고 포악하다는 보장은 없죠. 그 역으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덕망이 있고 학식이 높고 그래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주로 불려와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계급투쟁을 하라고 막 하니까 그 당시 그 농촌에서 살았던 그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존경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비참하게 조리돌림을 당하니까 오히려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원한을 품게 되는 그런 역설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덩샤오핑이 지적하고 있는 좌의 오류의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군중의 요구대로 지주를 죽이는데 이 군중들이 겁을 먹게 되는 것이죠. 지주에 또 보복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저 사람도 죽여달라, 이 사람도 죽여달라. 그래가지고 공산당이 막 붙잡아와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처형을 하다 보니까 이 처형이 너무나 걷잡을 수 없이 들불처럼 막 확산이 돼가지고 무려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더라. 나중에 보니까 너무나 무참하게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는 자각이 들게 됐다는 것이죠. 그 덩샤오핑이 공산 당원들에게 자, 저런 식의 좌의 오류를 범하지 말자. 우리가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서 머리가 더워져서 혁명을 너무나 함부로 수행하다 보면 저런 식의 오류가 발생한다고 경계의 말씀으로 남겼던 것입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1950년대 아니면 40년대부터 전개됐던 그 이런 계급투쟁의 현실이 얼마나 참혹하게 실패로 귀결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화제방운동과 이 반우파 운동은 너무나 중요한 운동인데 이 운동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 백화제방운동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은 마오쩌둥이 중국 지식인들을 향해서 여태까지 우리가 한 7년간 사회주의 혁명을 거쳐왔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범했던 오류가 무엇인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당은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빨리 나와서 용감하게 비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1940년대에 악몽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나와서 중국 공산당을 비판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했더니 반우파 운동을 벌려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넘는 실로 웃지 못할 희비극입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 이유는 이때 정치적 박해를 당했던 지식인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 집계에 의하면 55만 명입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도 중국 공산당의 정책에 대해서 반기를 제기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대학제 운동이 대기근으로 귀결됐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의미에서 사회주의 혁명의 어둠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주의 혁명은 낭만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사회주의 사상에 대해서 유토피아적 환상을 갖기가 쉬운데 역사적 과정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이 과정은 절대로 순탄하게 순조롭게 진행됐던 낭만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포와 폭력과 뭐 그런 식으로 전 인민을 총동원하는 억압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집산화라는 개념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집산화는 사적 소유를 철폐해버리고 경제적 재원을 중앙국가가 완전히 독점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개인은 경제적 자유를 완벽하게 박탈당했습니다. 사회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개인은 사적 소유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을 하겠습니까? 경제적 자유를 박탈당하면
인민의 삶은 노예화됩니다. 그리고 농민들은 농노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사회주의 혁명은 아주 무서운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정치 투쟁을 통해서 국민에 보장돼 있었던, 여기서 국민이라고 하면 진짜 공적 시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중국 헌법은 형식적으로 인민들에게 자유를 보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이 사회주의 혁명 과정을 거쳐가는 과정에서 인민은 모든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박탈당했고 무엇보다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왜 이런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리홍린 선생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유물론적 인간관을 주장을 했는데 이 유물론적 인간관만 가지고는 사람들을 사회주의 혁명 속으로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유물론적 전제에 서게 된다면 우리가 왜 혁명을 해야 되는 사명감을 갖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희생, 집단의 헌신, 무조건전 살찐성인을 요구하는 극단적 정신주의적 공포정치가 오히려 만연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너는 혁명을 아니할 수 없다. 혁명의 사명을 타고났다. 이런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정신을 똘똘 감시하고 올가매야 되는 그런 부조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는 정치 집회와 사상 투쟁과 선전선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사회주의 혁명은 전체주의적 사회 통제로 귀결되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중국 공산당의 정치운동, 대약제운동과 문화혁명과 그 이후에 전개되는 운동 모든 것은 바로 이러한 사회주의적 혁명의 부조리와 모순과 아이러니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가 여러분들과 제가 나누고 싶었던 중국 1950년대 중국 공산당의 정치운동 과정이었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화제방운동과 반우파운동을 거쳐서 대약진운동으로 가는 중국 공산당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